인천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인천문화예술교육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오래전에 주셨어요. 강서구에서 지역에 예술하시는 분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 생태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도 뭐 생태계 뭐 이런 고민이 늘 있는데 그냥 고민이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생각이 컸었고요. 그리고 또 강연이라고 강좌라고 해가지고 더 그런 거예요. 저는 어쨌든 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것도 부담스럽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역에서 예술 작업도 하시고 기획 관련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생태계 관련해서 제가 정말 뭐 이건 어때야 되나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더라고요. 프로페서인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뜻이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왔고요. 얘기 잘 같이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이 사업을 잘하나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먼저 얘기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기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 재단 이런 건 더 오래됐지만 문화예술교육을 이렇게 했으니까 초기에는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도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정형화되고 체계가 잡혀져 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런 영역이야. 워낙에 초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문화예술교육이 뭐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초기 막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 됐었던 게 좀 고정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문화예술교육 얘기하는 거는 정책 흔적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단에 들어온 건 2012년.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재단의 소속이긴 한데 처음부터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여서 계속 교육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여기 방송문화원이 아주 파워가 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미추홀고 당시는 학상문화원, 남부 학상문화원에서 연이 돼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했었어요. 그러다 재단으로 옮기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보자면 2005세대 정도 되는 것 같다. 초기에 2004년 이럴 때가 정말 초창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작업을 했죠. 사진하는 사람도 살다가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지원조직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10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사진할 때는 사진 전공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했었거든요. 대학교는 물리학과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가 제일 쉬웠어요. 물리학과가 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서 하다가 정말 세상을 좀 모르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서 왜 취직밖에 더 해 그러고 그만두고 놀다가 한참 놀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형이 학교에서 카메라를 빌려서 와서 이거 뭐야? 그러고 만지다가 석성 가서 책 사서 어떻게 하면 찍나 보고 찍는데 맞더라고요. 저는 찍는 것도 재밌고 듣고 와서 필름 한상에 이렇게 보는 것도 즐겁고 소리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사진으로 하다가 어떻게 연이 돼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작업할 때 가난하죠. 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건 장르마다 다를 텐데 작업실 작게 차려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A4 장장 붙여서 사진 배우고 싶은 사람 와라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진은 좀 일이 있잖아요. 촬영하는 일, 행사 촬영하고 뭐 그런 일도 이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제가 자존감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뭣도 없으면서 세상 뭐 싫은 거 정말 싫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폭넓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바뀌었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받으니까 형편은 좀 좋아졌고 네. 그 어떤 얘기 하겠냐 해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예술활동 정도로 잡아서 얘기하면 어때요? 하고 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여서 정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랬는데 연락 받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좀 정리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문화예술 생태계 얘기하는 거. 늘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선순환 이런 얘기인데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태계 선순환 이런 거 되면 크게 뭐 하지 않아도 활발하게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거 하면서 다른 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저희도 찾아보시겠지만 항상 짧은 생각입니다. 자연 생태계랑은 다른 어떤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공유하는 그리고 인위적인 적극적인 의도나 노력이 부여된 그런 생태계다. 문화예술의 생태계라는 게 있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그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해낸 건 이런 거예요. 농사. 그냥 알아서 채취하는 거 말고 농사 짓는 거. 근데 지금 많이 짓는 우리가 관행농이라고 하는 농사는 생태계는 아닌 것 같아요. 흙, 양분, 물. 그래서 투입이 되면 그게 산출되는. 어떻게 보면 뭐 공장식인 거죠.
요즘 점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농사 짓는 분들도 자연농인이, 유기농도 아니고 자연농인이 하면서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키우는 작물들이 저절로 되는 것, 흙이 자기 땅의 힘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농사 방법이잖아요. 문화예술도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우리가 하려는 생태계는 야생은 아니에요. 네. 문화예술을 이렇게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냥 냅둬도 잘 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건 공감을 하고, 근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이 활동이 너무 위축될 거 아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내 세금을 이렇게 투여하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그런 야생은 아닌데 또 야생성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물원 말고 국립공원. 그러니까 동물원은 동물들을 찾아서 뭐 다 주는 거잖아요. 가둬놓고. 그런 건 아닐 거다. 그 동물의 경우에 동물이 자기의 야생을 살면서 자기의 생존이 위급할 때 어딘가에서 그거를 먹이면 물이면 물 이런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요즘 1섹터, 2섹터, 3섹터 정부, 시장, 비영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섹터에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은 딱 2섹터, 3섹터가 나뉘어지지는 않지만 문화예술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활동 기회를 드리는 거죠. 저들을 관동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모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내가 부족한 것을 받는다. 그건 뭐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작업이 누군가한테는 분명한 필요나 요구나 욕망 채워주고 이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보 부분에 있는 저로서는 영리 부분에 있는 것, 그리고 비영리 부분에 있는 것, 이게 조직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예술가, 예술교육자는 이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활동하지만 자기의 삶을 위해서 돈 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돈은 되지 않지만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제가 사업하면서 정말 고민이 이 주제랑 다 있거든요. 우리가 예술 지원, 예술 교육 지원을 정말 잘하는 건가? 라는데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 우리 사회에 예술이 필요하고 예술 교육이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자리에서 일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나? 현장의 예술 교육이 더 흥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비근한 예가 그런 거예요. 재단에서 공연 창작 수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보게 된단 말이에요. 가보면 공연으로 가요. 공연으로. 되게 공연 만드느라 오래 준비했을 건데 공연을 딱 한두 번 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객을 모으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니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재단에 낼 때 난 어떤 공연을 언제쯤 하기로 계획을 냈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품, 우리의 작품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신경이 하기로 한 거를 해내는 데 더 집중이 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지원 없을 때 공연이든 전시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그리고 예산 없으면 그림 그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화방에 가서 우리가 전시하는데 4만 얼마라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정작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에 좀 약해지는 그런 게 인물을 좀 보게 돼서 이런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연이 더 그럴 수 있지만 교육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업 지원하고 해서 교육하는 데 가보면 그 교육 활동 자체가 유지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들과 뭘 할까 이것보다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음 주에도 오게 할까? 잘하게 그냥 친근하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지원하는 쪽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잘 해야지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도 관성용 관성 이런 거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술 활동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돼? 전 지원 사업하면서 초기부터 생각했었다는 게 지원하는 쪽은 왼손이야. 왼손은 거들 해줘. 슬램덩크에서 들어갈 때 슛은 오른손이 하는 거고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왼손은 곡을 살짝 받쳐주는 그런 역할이다. 아까 현장에 논의가 좀 적다 이랬었잖아요.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없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려는 게 뭐였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서 받는 질문은 그런 거죠.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해서 와서 문의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선정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지원이 길어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되면 체계적화되고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그런 고민은 좀 덜하지 않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교육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어떤 건데 이거를 어떤 시민들이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시작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걸 적어두고 이 사업에 맞춰서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 그런 게 제가 있는 현장에서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원 신청하면은 심의라는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니 나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심의위원분들은 그 심의 현장에서는 되게 막 느끼시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 얘기하고 지원 사업을 갇힌달까
그런 장면을 보는 게 저로서는 아쉬운 거. 그래서 저는 생태계 보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생산하고 자기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 위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건 처음에 하고자 하시는 분이건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지원 선보하고 뭐 정책 이해하는 거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먼저 결정하셔라. 모든 지원 사업이 되게 지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맞춰 들어가는 순간 예술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하실 텐데 그게 자기 작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맞추니까 그럼 문화예술교육도 점점 재미없어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지원하는 쪽이랑 예술활동, 예술교육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면 줄다리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옅어지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식에서 저는 생태계를 다니면서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먼저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이 예술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건 내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꿈은 그렇죠. 내가 하는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죠. 저는 예술가 하면 좋죠. 내가 그림 그려서 팔아서 그래 그걸로 나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고요. 실현 이런 거 하시면 그 행위를 해서 그걸 받아서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노동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상대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젖혀두고 얘기하자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몇 명만 뭐 1%나 될까? 그런 분들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재단 이런 게 생기면서 창작 자체를 지원해주는 게 생긴 거죠. 그럼 그야말로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지원 형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을 아니지 당신의 작업을 하세요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천문화재단이고 다른 재단이나 혹은 어디에서 우리는 공공적으로 이런 지향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같이 할 예술가들을 찾는 거죠. 그런 활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부터는 예술인 복지재단 이 사업들이 처음에는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점점 광역재단으로 사업이 옮겨가고 있는데 예술인 지원센터 이런 거가 생겼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이거는 창작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창작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거예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작 공간 임대료 지원 이런 식의 사업도 있고요. 코로나 이런 거 지나면서는 심리 상담 그런 상담 같은 거, 건강 이런 거에 관한 거, 기본적인 삶에 관한 지원도 점차 좀 생기고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작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는 개인 후원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자기 회원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작업을 보여드리고 소식도 드리고 초대도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창작 활동에 관한 지원. 당연히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교육도 지원해요. 저는 교육을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아니지만 학원 하신다고 실기강습이랑 사회적 가치를 공부하는 제가 좀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습 이런 거가 되게 오랜 전부터 잘 됐던 건 그런 것 같아요. 판소리 민요 배우시는 거. 보따리 싸들고 밥 싸들고 수지하시는 분 되게 찾아가서 배우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기의 예술적인 기량을 쌓기 위해서 자기 돈 쓰는 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학원 뭐 이런 게 많은 이런 쪽이겠죠. 뭐 학원이 사회적 가치 이런 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누어 보자면 그리고 공공정책 쪽에서는 하는 게 문화예술 교육이죠. 문화예술 교육이 이 말 때문에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근데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만 접근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공공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그 지향을 가진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 문화예술 교육도 창작만큼이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얘기로 먼저 할게요. 2003년, 2004년 이때 문화예술 교육이란 말이 생기고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져서 점점 커왔어요. 2004년 창의항공 두꺼운 책인데 이때가 정말 문화예술 교육 이런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면서 사업 생기고 예산 만들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2015년에 지원금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하고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확대되어 왔어요. 창의하는 거 제목만 봐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키우는데 예술교육이 역할을 할 거야. 그런 걸로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적 창의성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터라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때만 해도 문화예술 교육이 생길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제안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정부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분들이 교육이 필요해. 문화예술 교육으로 명명하자. 이래서 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방송국 문화재단 준비하고 계신다고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문화재단도 그럴 때가 많지 않거든요. 민간에서 먼저 모임이 만들어지고 2, 3년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걸 시작받았어요.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냥 지자체에서 먼저 추진하는데 인천은 그 초기에 되게 민간에서의 그런 목소리와 논의가 되게 활발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져서 초기에는 정말 인천문화재단은 무서울 게 없었죠. 시민들의 지금 딱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5년, 10년 어떻게 가면서 감사받고 뭐 예산도 잘 되고 이러면서 조금 시에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도 돈이 없으니까 복지 예산 조금 막 끌어다 썼었어요. 그러다가 정책 수립에서는 창의적 인재 요구한다. 창의적 인재가 필요해. 근데 기존의 예술 교육은 거꾸로 가요. 지금이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기존의 예술 교육이 이슈 중심이었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맥락과 떨어져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문화예술교육이 있을 거예요. 저 영어권에서도 그냥 예술교육이지. 우리 기존의 예술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예술교육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정책 추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화되면서는 공적인 가치를 하게 되니까 크게는 시민적 차원으로 창의성, 문제의 능력, 삶의 질을 이렇게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서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자 정책입니다. 이런 것도 지원법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2009년 10년부터 이게 좀 퍼져요. 2009년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생깁니다. 9년, 11년,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전국의 광역지자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뿌려요. 이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중앙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중앙엔 중앙으로 뭐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쫙 뿌려야 되잖아요. 그 사업 전달 체계로 광역지원센터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쫙 넓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외적으로 유네스코 서울 어젠다는 것도 하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 왔죠. 이러면서 예산도 별도 예산이 만들어지고 대상도 시민으로 정해지고 초기에는 정말 취약계층 중심이었어요. 예산 성격 때문에. 그러다가 2014년 정도부터 이 강좌의 주요 배경도 뭐 지역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중앙이 쭉 계속 지도해 갈 게 아니야. 점점 지역으로 제대로 이안을 해야 돼. 라는 내용들이 정책에서 도출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5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 이런 데서도 계속 지역화를 준비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재정이 지방이냐는 됐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문체부가 지자체한테 우리가 10억 줄게 10억 보태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사업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돈이 내려오니까 광역에서는 이거 매칭하면 이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이 예산 자체를 지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방향이 맞고 기회인데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올해 내년 그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내년도 문화예술 예산 정부안이 발표됐는데 문화예술,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체 예산은 늘었어요. 근데 문화예술 쪽 예산은 확 줄었어요. 중앙정부의 관심이 관광, 문화상업 이런 쪽으로 예산이 쫙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화예술 이쪽 예산이 줄고 있어요.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이런 방향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중앙에서 딱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이건데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지역의 문화에서 이렇게 쫙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점점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일단 예산은 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지?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지? 중심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지? 이 돈을 어떻게 구해내야 되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자체한테 약합니다. 잘못 보이면 아주 사사건건 지자체한테 강하신 분이 저희도 하겠지만 지역화, 자치 이런 강조되는 이름이 있어서 쭉 왔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은 이제 안 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8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 문화예술교육 전공은 있고 전국 광역지자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있어. 이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만들어야 돼. 그게 딱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기초 단위의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책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만 보자면 중앙정부에서 광역까지는 내려오는 건데 그 아래로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초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의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기초재단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기초재단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라는 정책의 흐름이 있고 이 정책이 이렇다고 다 맨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K문화예술교육 2차 계획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지금 참여를 넓히겠다. 더 가까이 좋죠. 멀리 가지 않아도 내 공간 주변에서 문화예술교육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지향, 이런 튼튼히 하겠다. 협력 강화하겠다. 라고 2022년에 연구에서 올해 초에 수립된 종합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큰 방향은 이런 거고 계획은 훌륭한데 인천도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10여 억의 예산 증액을 계획을 해놨으나 기존 유지 확보하는 것도 어려웁니다. 네. 제가 이 자료는 좀 원래 자료는 문화예술교육인데 초기에 접근하는 분들한테 하려고 했었던 자료인데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한테는 그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전 이 얘기 하나면 다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런 자료 뭐 자료들 부분을 그러잖아요.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못 보는 뒤늦게 봤어요. 전 이게 예술 교육에 관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술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예술은 이런 거야. 라는 것에 관한 이런 책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교육이랑 맞냐 싶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예술가도 이렇게 키워야 돼. 문화예술 교육 그런 내용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 내용 중에서 저도 끝까지 다는 못 봤습니다. 첫 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험, 미적 경험의 근원이고요. 첫 번째에서 예술 작품, 그거죠. 예술에 담겨 있는 것은 경험이다. 라는 주장이 이론이에요. 예술 작품은 경험과 더불어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예술 작품은 인간의 경험과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술 작품은 그 작가의 천재적인 번뜩이는 뭐 이런 거라고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아니다.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 작가의 경험이 능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한다면 그게 자기 경험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술은 예술가의 전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거 못 지었습니다. 가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그거는 제가 먼저 있던 거 고치다가 빼고 못 지었어요. 좋은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까지. 그리고 이런 연극, 음악, 그림, 건축의 여러 예술은 뭐 극장, 화랑, 박물관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으며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고 하나식으로 사용되던 것이다. 예술에 관한 건데 문화예술 교육이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야기, 삶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예술이라고 합니다. 경험에 관해서 지적 경험은 심리적 성질을 갖는 지적인 우리가 보통 지적인 거랑 미적인 거가 좀 나눠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통해 있다라는 거죠. 뭐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가진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다. 듣고 보면 뻔한 말인데 예술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늘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 이거라고 통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술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접근할 때 문화예술 교육이 뭐지? 이 정책은 뭐지? 너무 많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힘은 뭐지?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에서 내가 얻는 기쁨 혹은 뭐 고통 이런 건 뭐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육이 창작만큼 재밌을 수도 있다 이런 거가 그렇거든요. 내가 내 작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작품은 뒤에 얘기를 빌자면 작품에 반영된 나의 경험을 사람들이 가지고 바라는 게 내가 작품을 파는 거라면 교육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해본 경험을 참여자들이 이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거. 문화예술 교육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을 가르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예술이 뭐지? 나에게 뭐지? 그거를 잘 찾아내서 그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게 문화예술 교육. 제가 영상교육 오래 하시는 분, 오래 하고 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영상교육 하시는 분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가르치고 이랬어요. 영화는 대본 같이 만들고 촬영, 그 감독 역할 나눠서 중요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7, 8년 지나서 다시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영화 하고 싶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학생의 적에 잘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촬영을 하는 사이 이랬었던 친구가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는 친구들은 영화로 만들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예술 가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림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사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계속 찍으려는 자기 동기, 필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문화예술 교육이 예술가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창의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가치에 관한 그런 게 있지만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 이 교육은 예술가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야 라고 구별지어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예술가를 키우는 교육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술가 교육에는 기술적인 거를 접어둘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술을 계속 하는 거 다 자기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어떤 거, 또 자기의 어떤 느낌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적으로 하는 거. 시민들은 그게 예술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더라도 그런 건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거의 뭐 말이 될 거고 예술적인 뭐 어떤 등교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 예술적으로 사는 거죠. 문예술 교육은 그런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 자료들은 그 정책 관련된 자료인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쭉 읽으시고 자기한테 남는 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캐치할 게 뭐지 이런 것만 챙기시면 돼요. 이걸 쭉 읽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지겨워. 일단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공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이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동의되는 거. 예술가를 키우는 교육은 아니다. 시민교육. 모든 시민들이 자기 예술 경험, 예술적 행동을, 예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기능숙련이 목표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심의하면 떨어뜨리려면 그런 거거든요. 구장창 뭐 기타 연습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선정을 못해서 여전히 보통 사람들은 기존의 것 때문에 예술교육 그러면 피아노 학원 가서 배우고 그림 영어 가서 뭐 그림 영어 배우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하는 거고요. 그럼 문화예술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료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심의원 교육은 열려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열려 있어요. 저는 그 심의원도 때로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고자 하는 경험이 뭐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 에서 만들면 되는 거 자료들은 되게 많아요. 참고하시되 전 핵심은 예술하는 게 뭐지? 이건 나한테 어떤 의미지? 그 경험을 아직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걸 같이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전 모두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다 정부가 이 책에서 안 합니다. 나중에 읽어서 보세요. 이건 저도 문예술 교육이 이 사업하면서 문예술 교육이 뭐지 하고 이런 거 썼다가 그때 메모해뒀던 것들 중에서 저한테 좀 캐치할 게 있다 생각한 부분인 것들 자료는 이게 딱 보고 한 1년 있다 보잖아요. 나한테 오는 게 달라요. 내가 저기가 좀 중심이 있구나.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자기 정리를 하세요. 이 정책적으로 지향한 거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너무 중요하게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술 교육 이런
그런 걸 하시고자 하면 그럼 나는 이런 것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건지 이렇게 자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이 저는 요즘에는 교육이란 말이 제일 어려워요. 교육 때문에 이게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어디다 모아놓고 몇 시간 동안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제가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정정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발표회 같은 거예요. 공연 전시가 됐건 뭐 공연이 됐건 발표회가 됐건 해서 딱 봐서 내가 봤는데 참 기특하다. 이러면 절반은 실패. 딱 가서 봤는데 이랬어? 그러면 잘하는 거죠. 내가 예술작품을 보고 감동할 때 그림 잘 그렸어.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니죠. 나는 몰랐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이 있으니까 가르쳐주는데 우리 지역은 이래!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그러고 뭐 연극은 이런 거야. 그림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보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느끼는 게 예술에서 정말 중요하고 재밌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하면서 산다는 게 그런 거를 감각하고 인식하고 보통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명확한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느끼고 그 의미를 알아채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이야기로 하건 뭐로 표현하면 그거를 정말 정교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술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별도 못 보고 하늘도 안 보고 살고 있으니까. 네. 저는 광역재단에서 일하잖아요. 이게 더 넓은 범위로 갈수록 좁아요, 좁아. 접하는 게 좁아요. 저희가 오래전에 이런 거 관련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삶에는 문화예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있는 건 더더욱이 아니고 이런데 이게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 이게 현장으로 가면 뭐 부서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렇게 나눈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거기 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래 정책은 분절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서로 얼마나 좀 적합점을 찾느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분절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딱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문화예술 교육 쪽인데 인천 쪽인데 인천에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이런 곳들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 시로 보면 평생교육, 문화예술 교육 사업, 군부에서 교육적 사업, 평생학습적 사업, 또 무슨 문화도시 이런 사업도 있어요. 학교 교육청 쪽이야 워낙에 교육 관련 학생들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되어 있고 기초문화, 시민문화, 청년문화, 생활문화 이런 것도 다 현장으로 가면 접합 지점이 있어요. 그 사업마다 그 사업의 구조나 이런 게 달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더 맞는 게 어떤 거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지만 딱 뭐 문화예술 하신다고 해서 이쪽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안에서 이거는 연령대별로 뭐 이런 공간들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같이 할 문화예술이건 문화예술 교육이건 그런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화예술 교육보다도 서울은 해당 안 되려나? 농어촌 이런 거, 마을 공동체 이런 쪽 활동들이 다 전국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시더라도 좀 시야를 넓혀서 다른 데는 어떤 사업들이 있나 라는 거를 서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도시계획 이런 쪽 가면 예산은 보통이 아니에요. 시골 이런 데는 한 동네에 몇십억씩 들어가고 이런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꼭 문화예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는 뭐 하는지 그런 것도 가끔 살펴보시면 그쪽에 훨씬 넓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 교육으로만 보면 어쨌건 학교는 적합 만날 지점들이 있어요.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아이를 기르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런 철학을 배경으로 학교에서 마을과 연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학교 교사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교육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마을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뭐 이런 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서 동네에 있는 공간에서 하는 마을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마을교육과정이나 마을학교 이런 쪽도 살펴보시면 문화예술 교육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유시재생, 문화도시 이런 데서 다 그런 영역들이 있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과의 연관성, 통합되고 엮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문화예술 교육은 자기의 창작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제일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각을 조금 더 열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 감정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이런 활동을 때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현재 올해 지원센터 사업인데요. 대개는 행정적인 이유로 등록단체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정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지만 단체를 공모해서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이 많고요. 일부 사업에서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섭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명이나 추진 뭐 이런 체계는 다르지만 서울문화재단도 이런 식의 사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보다 훨씬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죠. 시도 그렇고 예산도 크고 그리고 인천은 그런 거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인가 뭐 그쪽에
공간을 내서 작가들이 얼마 동안 입주하면서 작업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그런 것도 해요. 공간이 사무실 한켠에 책상 의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못하는데 서울문화재는 훨씬 더 다각적으로 문화주기로 전용 공간들도 좀 있고 교육청에도 있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근데 인천도 굉장히 멋진 곳 있잖아요. 네. 저거 필통? 칠통마당? 네. 생활문화센터예요, 칠통마당. 완전 달라요. 칠통마당은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자기의 모임 공간, 연습 공간, 쓰는 공간이에요. 그 생활문화센터도 많죠, 서울에도. 서울에는 뭐 예술창작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 지역마다 하나씩. 마을 예술창작소 뭐 이런 것도 있고. 서울이 훨씬 더 좀 저희는 조금 뭐 사업 규모도 좀 작고 공모사업 중심 편에 비해서 서울은 공간을 베이스로 한 그런 사업들이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유연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하는 예술가가 찾아오는 스테이지랑 같이 작업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사업도 있습니다. 공간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 뒤에는 주로 크게 하는 거는 단체 대장 지원이 많다. 서울 대장 사업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천에 있는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보면 그 지역문화, 생활문화 이런 거 강조되면서 딱 교육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모임, 활동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 활동, 예술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교육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주도적인 문화 활동에 관한 공간 지원하는 사업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어떤 공간을 갖고 있을 때 그 공간에서 작은 프로그램 하는 거. 서울에는 별로 없나? 서울에도 뭐 있다는 얘기는 좀 잘 못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 공간에서 짤막한 뭐 공연이나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NBA 문화예술이고 이렇게 그런 건가? 시민 쪽은 점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편이죠. 내년에는 모르겠다. 민간 사업들 쪽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민간 상상 보조 자체의 문제가 많다면서 풀뿌리를 짓밟고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문화재단이었는데 사업이 창작 지원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민 쪽으로 넓혀지고 기초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게 더 강하죠. 예술 창작 지원보다 시민 문화 활동 이런 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기초재단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주민 강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간 카페, 서점 이런 데서도 소소한 운영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문화 공간 거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뭐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 규모가 크진 않아요. 뭐 2, 300 이런 걸 받아서 이런 식의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수
교육이 전적인 드러나고는 있고요. 기초문화재단에서 더 관심이 있죠. 광역문화재단만 해도 조금은 더 예술가고 중심이라는 시민대상 사업들. 기초문화재단이 아무래도 광역보다는 현장이랑 더 가까우니까 주민이랑 더 가까우니까 시민대상 사업이 더 비중이 큽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예술 동아리 이런 분들 하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전시나 뭐 전시하는 경우에 전시 홍보비 뭐 이런 거 소소하게 주민 시민들의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뭐 전문가도 모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작게 자체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마을 공동체 이런 쪽 사업에서도 주민들이 하는 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천의 서구민중이지 거기가 여기도 그렇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목공방을 만들었어요. 합동조합으로. 아주 오랫동안 저희 문화예술교 지원을 받아서 목공 연계 프로그램으로 그런 거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목공방이 네. 이제 목욕하신다고 하고. 그래요? 목욕 살려요? 네. 네. 과장이 그거긴 한데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델이 저희로서도 좋은 거예요. 보통 문화예술 교육하면 어디 적당한 공간 찾아서 공간 사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딱 만나서 하고 다른 데는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늘 하는 목공방이니까 프로그램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다가 들러서 이렇게 하고 가고 하니까 정말 생활 속에 그런 공간이 되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교육사업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엄청 고생하셨겠죠. 12년 분들이 전문가분들 가서 이런 데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잔소리를 안 들으시고 그럼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걸 수용하기도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도 많이 들어가고 학교 개별 선생님들이랑 연락이 돼서 애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학교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엄청 많다. 문화예술 교육시는 다 못 읽는다. 저도 못 읽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워낙 자료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 라이브러리 들어가 그냥 검색해도 자주 나오죠. 거기는 묶여져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자료들을 모았는가 하니까 자료들은 거기에 자료들을 드릴 수 있고요. 다른 때 365는 뉴스레터인데 그거는 구독해주시면 가끔 내가 읽고 있을 때 보내주니까 살펴보시면 좋죠. 전체적으로는 지역화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 중앙이나 또 광역이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화예술 교육 관련한 정보들이 점점 구축해 갈 거예요. 지역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계를 갖춰서 자료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실 때는 그런 데 한번 들어가주시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 번 만나셨을 텐데 이 시리즈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서도 그렇고 저도 생태계 쪽에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만 많으니까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다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서 미안합니다. 저도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최혜자 선생님 오실 때 꼭 오려고 했는데 진짜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서 몰랐습니다. 최혜자 선생님 엄청 많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한국 문화예술 정책을 싹 하신 것 같아요. 질문 시간인가요? 네, 질문. 네. 저 앞에 기초문화재단 앞페이지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네. 여기 지금- 기초문화재단? 네, 요거. 네. 기초문화재단들이 지금 인천에도 구마다 인천에는 네. 지금 5군데 있어요. 5군데. 인천은 기초지자체가 10군데거든요. 오랫동안 부평만 있었다가 4년, 5년부터 서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남동구는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10개 중에 5개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사업 유형들이 보면 네. 생활문화부 주민항상 네. 대부분 이제 시민활동.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소개한 거 주로 시민활동 관련.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광역재단의 어떤 사업 방향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면 이 정도는 기초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좀 그 역량으로 자기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되는 거예요? 기초문화재단.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초문화재단이 막 처음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할 때 다른 데 몰아나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광역문화재단도 보고 다른 지역 기초문화재단도 보고 사업을 만들죠. 전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는 광역문화재단 사업을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근데 사업하는 여건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문화재는 아무래도 더 주민과의 직접 대면할 것도 많고 사업 수익도 그렇고 우리처럼 공모를 쫙 뿌리고 이럴 예산 규모도 안 되고 실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에는 또 얼마나 청장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문화 체감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쪽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 기초문화재단이 없을 때 광역이 전반적으로 했었다면 기초문화재단이 생기면 그거는 기초에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판단을 광역이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것도 기초문화재단이 잘하면 더 잘할 경우가 많거든요. 훨씬 더 마을 지역 현장과 가까이 있어서 저는 길게 보면은 특히 시민이라는 사업은 기초문화재단이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역은 그 모든 기초재단에 기초지자체에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이행 과정에서 광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광역이 살피를 같이 던지면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 또 기초문화재단은 재단마다 워낙에 상황이 달라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다르고 광역만 해도 그래도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다면 기초는 정말 달라요. 기초지자체의 여건, 문화시설, 청장의 의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달라요. 인천의 5개 중에서 교육으로만 보자면 2군데는 의지도 있고 뭐 이렇게 쪽에서 저쪽으로 하고 어디는 아직 그럴 경험이 없고 어디는 되게 관심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상황이 딱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길게 보면은 시민들이랑 만나는 영역은 기초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네. 기초문화재단 거 이제 참고하고 거기서 네. 좀 배울 거 배우고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독립적으로 네. 정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혹은 상위 기관에서 그런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거에 좀 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하달한다거나 정책을 그런 거로부터 독립적인 질문이 기초문화재단은 기초지자체 영향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구청 네, 영향을 많이 구청장 영향이 엄청 크죠. 구청장이 바뀔 때 확 바뀌는 거예요. 광역은 그 여파가 좀 적은데 기초는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광역은 근데 시장 그런 것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 받죠. 받는데 상대적으로 기초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저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애들이랑 이제 네. 어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문화보다 교육 쪽에 더 봤을 때 네. 그게 굉장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의해서 교육은 한 개인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중심축을 잡아서 이 사람이 예술 교육이라는 건 이 사람이 내면에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끌어내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개인이 소비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근데 그거를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 변절되고 내지는 강사가 수시로 바뀌고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월급 구조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 안에서 예술 강사라고 하는 건 결국엔 월급 받는 월급쟁이라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지속성, 연속성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피교육자한테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이 시스템 전체에서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항상. 왜냐면 저는 제가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잘해야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교육도 약간은 이 자영업이나 이런 시스템을 조금은 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지는 또 자영업자들은 공교육적인 어떤 류의 마인드 내가 하는 이 예술이 단순히 내가 이걸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의 값어치가 있는 어떤 행위라는 거를 계속해서 인식을 해야 이게 사회복 교육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이게 영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나가시는 사교육 원장님들. 저는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요? 저 입시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만 가르쳐요. 스타일대로 하면서 살아남으면 잘 나가시는 와. 저는 미술 뭐 이런 거는 정말 학원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네. 이걸 보면서 양쪽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아무리 해도 어쨌든 정책이고 네. 현장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교육처럼 음. 학교가 시스템 안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처럼 네.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불특정 다수의 문제라는 게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근데 학원이라고 하는 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이 필요한 사람, 어쨌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선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베이스로 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건 아무 애정 없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기본부터 다르잖아요. 판이 다르잖아요. 판을 베이스를 어떻게 까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양면들을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골고루 잘 얹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기관이 저는 그냥 서류상으로는 학원이고 교수소지만 이거를 20년, 30년 이렇게 어떤 교육, 문화예술 교육 기반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판을 될까? 저기 생활문학교 주민 강사
그런 지역에서 근데 저거는 저는 저런 게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제가 저걸로 완전 바꿔버리면 저건에 의해서 반드시 영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스는 그냥 사교육으로 놔두되 거기에 저걸 얼마나 양면으로 갖고 올 수 있느냐로 가야지 베이스가 흔들리는 순간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순간 저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베이스는 제가 만들고 거기 위에 정말 뜻있는 젊은 예술 작가들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걸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서 이제 일반 시민 대상들 대중들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원기관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진 않은데 정말 그런 분들을 봐요. 지원 사업을 목매고 그 안에서 하는 그러면 이 지원 사업도 바뀌지 않고 그 하는 사업 중에 요즘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예술단체들도 막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많은 돈 못 버는 예술단체들도 사업자 등록도 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 중에 어디가 정말 사교육하는 데가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되게 좀 걱정했어요. 공공예산이 그렇게 돈 벌자고 하는데 다 똑같진 않겠지만 거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같이 피드백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자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사업에도 해야 되니까 교구 개발도 하고 정말 자기 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공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하는 교육이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런 것도 하고 이래서 거기는 되게 그러니까 자기 동력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교육이 또 어려운 게 이게 다른 데로 좀 확산되기 어려운 게 또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데서 하는 교육보다는 되게 비용이 높은 편이거든요. 재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데 어디서 선생님이 두세씩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경험을 그대로 다른 데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더 이게 한 10몇 명 되는 아이들이랑 동료교사 두셋이서 좀 딱 하셨는데 다른 데는 혼자 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더 넓혀지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지원 사업 하시는 분들은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어디서는 벌어서 어디서는 좀 쓰더라도 이런 지원 사업을 정말 자기 변화의 시도나 어떤 거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일 좋기는 하다 이상적으로.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 아까 그 영화 교육하고 7, 8년에 찾아왔던 그분은 학교랑도 개별적으로 하고 업체라고 해요. 회사. 그분 얘기는 회사 거긴 돈 많대. 장사는 별로 안 해도 되는데 기업 비용 받아서 돈 남겨서 이 돈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 워크숍하고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 자기 영역을 딱 어느 사업 하나만 아니라 여러 두루두루 관계하면서 그걸 어떻게 자기 위치에 잡을지 그런 구상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사업 매달리지 않고 지원 사업 하면서도 다른 길을 모색하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지원 사업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시간 많이. 근데 그만큼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게 가장 큰 예술가들한테 나오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의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의 인건비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쌓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학원은 내가 몇 년 했어라고 하는 이게 능력이 쌓이는데 이런 지원 사업은 프로젝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걸 어디다가 내가 경력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 바운더리를 항상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지원 사업의 사례가 얼마가 적당한가 이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그래? 그런 논의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3시간 하면 하루 1단이 나와야 된다. 네. 하루 3시간 하려면 하루 걸려요.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그 하루 3시간 하면 전문가니까 목수일당 목수 수입이 많긴 하지만 하여간 그 정도는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표준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하기 또 어려운 거. 이게 연금 뭐 이런 거는 더 많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게 있어요. 예전에 막 초기에 주강사 사모님 뭐 이런 거 할 때도 어디는 가보면 꼭 전날 미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내일 어떻게 하지 논의하고 막 모의 수업도 하고 어디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딱 그 틀 안에서 기준을 잡고 그걸 이해시키는 게 어쨌든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얼마 정도의 강사비 혹은 강사비 말고 필요한 게 필요하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공개적인 협의 이런 게 필요하죠. 저는 기본은 그렇게 3시간은 하루 일하는 거야. 그래야지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그 생태계 얘기한 것도 지원 사업이 최저 생계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현장은 안 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여기에 목매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근히 그러면은 확산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다른 현장과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문화예술교육이 초기에는 강사비가 높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주는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다. 다른 데 가셔라. 이쪽을 굶어죽게 해서 안 울릴 수 없게. 민간영상 보조실이 기본적으로 사업에 직접 비용만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좀 재정 예산 용도의 기본적인 한계도 있긴 하고 기획비 이런 것거리 없잖아요. 서울은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 관련 사업은 기획비를 주대요. 기획비를 서울은 네. 챙겨주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에서 기획비는 프로그램 기획? 그럼 강사비에 녹여야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드는 순간 점점 이상해진다. 그런 강사비에는 답방이 준비. 거기 취지는 이제 그 강사들의 일을 줄여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강사들의 일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기획을 업무를 분리해서 그 사례비도 지급하고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기획비 지급 사례가. 저는 기획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봤는데. 네, 따로 있는데 그 취지가 예전에 강사들이 했던 일을 이제 기획으로 분리하면서 강사의 일이 업무 가지고 뭐예요? 좀 기획일이 프로의 기획 짜고 뭐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획을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그렇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네. 미션이면 그거는 설정할 수 있죠. 개발 그래서 특정 사업에만 기획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기획을 하도록 이 지원하는 쪽에서 그걸 네, 요청하는 맞아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줄 수 있죠. 다음이 마지막이죠. 네. 네. 잘 정리가 되고 계시니까. 9시 됐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